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자동차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리튬 역시 21세기의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대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8년에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고, 세계에서 리튬이 세 번째로 많다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리튬이 전략 물자입니다. 기업이 함부로 채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칠레에서도 리튬 생산 전문 국유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이 리튬을 국유화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아할까요? 중국입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친중 성향의 정권들이 속속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칠레,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현재 남미의 종주국인 브라질마저 친중 성향의 룰라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심지어 룰라 대통령은 중국과 교역할 때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재련 산업과 채굴 시장에 투자하면서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하고 리튬 가격까지 결정하고 있는데요. 중남미는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와 콩, 소고기 등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물과 곡물의 공급처인 중남미와 중국이 가까워진다면 각 국가와 기업들의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5월 8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광우 대표님, 저도 코감기가 좀 걸렸는데 네. 대표님도 걸리셨다면서요. 저도 지금 못 가서 다시 왔습니다. 예, 오늘 참 방송이 걱정이긴 한데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예.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0.4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 근래 봤더니 증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워낙 호황일 때를 기억해서 그렇지만 많이 그때보단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 기업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추정치 합산해 보게 되면은 예. 과거 한 달 전에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이상. 그러니까 200조가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은 200조 이상으로 추정치가 호실 쪽으로 인해서 예상 대비요 예.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건 나중에 결국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는 기업 실적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경기에 아주 민감한 기업들이 많아서 예. 실적이 좋을 때 미리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좋아지기 전부터 반대로는 좋아지기 전부터 오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우리는 시간 차이가 빠르게 반영된다라는 것뿐이지 결국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들이 예상 밖의 좋은 실적도 내고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야 할 법한데 최근 SG증권 사태 이후 주가 조작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역사가 꽤 됐는데 아니 어떻게 아직도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왕왕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 조작이 많은 나라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예.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금액으로 할 것이냐, 뭐 건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피해 정도나 수법을 어느 정도까지로 확장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 그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완전히 깨끗한 나라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업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약속이 완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문제는 생길 수 있다인데 이제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주가 조작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 그 처벌이 너무 약해서 예. 그 뭔가
조작에 있어 가지고서 가담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동을 하는 사람이 이걸 오히려 좀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이 조작 사태가 있을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 듣고 보니까 주가 조작 사태가 계속 재발되는 이유는 처벌에 뭐 예를 들어서 처벌이 약하다라든가 약간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예.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미국은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은 뭐 100년 이상의 형을 겪는 경우들이 꽤 나옵니다. 100년이요? 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질 않죠. 뭐 예. 최대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 뭐 이게 일단 차이가 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게 돈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네. 때는 그 이상으로 내가 돈을 소위 말해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징벌적인 배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쉽사리 이렇게 나쁜 짓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요.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자리를 잡으면은 이런 금융사기 범죄에 있어 가지고서는 앞으로 저지르기에 좀 어려지지 않을까. 정말로 좋은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형벌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들 이런 게 필요한지는 진작 알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저는 항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태가 터져야지 예. 뭔가 변화가 온다라는 건데요. 예. 뭐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굳이 뭐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일이 터졌을 때야 뭔가 그 법안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언론에서 주목도 좀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사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C 모 그룹에서 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기업 이제 IR이라고 하죠. 주식 담당자들이 이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에게 우리 실적이 조금 나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미리 넌지시 알려줬던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 자기 친한 몇 명한테 알려줬었고 예. 그들이 그걸 매도를 해서 손실을 회피했죠. 예.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공매도를 해가지고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건에서 예. 펀드 매니저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1차, 2차로 듣게 되었을 경우에 예. 펀드 매니저들은 그때 당시에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주식 담당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득한 애널리스트 요렇게로 국한됐고 예. 나중에 이제 처벌이 이제 뭐 있게 되었었죠. 예.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정보를 그 다음으로 듣게 된 펀드 매니저가 이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면 그것조차 잘못이 될 거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이 있다면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와 관련된 법안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였냐면 뭔가 문제가 되어야지 좀 나서더라라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로 지목되는 분야는 되게 많은데 그나마 이제 SG 사건이 워낙 크게 터지니까 지금 이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법제화까지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나온 이야기들로 나아가서 이제 다 해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좀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요전까지도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부터 들어보죠.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부 고발자에 대해 가지고서 보상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입니다.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완전 로또 수준의 보상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느냐 하면 최근에 미국의 증권 이제 SE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가장 최근에 예. 내부 고발로 인해 가지고서 얼마의 보상을 받아갔느냐 최고액이 2억 8천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3,700억을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보상금을 한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부 고발을 할 만한 거죠, 정말로.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 SG 사건에서 이게 2년 이상 벌어졌던 일로 지금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매집을 하고 여기까지 온 데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는
뭐 사실 소문이야 몇몇 사람들에게 일부 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밝혀지고 주가 폭락 이런 것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이어졌냐라고 보면 최초 보도한 그 언론사에 처음 이제 심층 취재가 들어간 이후로 이런 이제 그 언론에서도 좀 목이 죄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니 내부에서 고발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아. 이 세력 내에서도요. 예, 예.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거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외부인들이 아무리 우수한 법을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법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뒷구멍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예.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고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아무리 내부 고발을 하고 해봤자 본인의 자리만 위태로워지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조금 내부 고발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먹고 살 정도를 챙겨주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한 1% 정도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국가는 좋고 예. 개인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10에서 30%를 떼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의 한 4천억에 가까운 이런 보상도 받아가게 된다. 그러니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컸었던 그 이제 회계 부정 사태였었던 엔론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내부 예. 고발자가 나오면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공매도를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공매도를 강화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매도를 주로 전략으로 삼는 그런 기관에서는 왜 우리가 이 주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같은 것들을 영상도 찍고 레포트도 길게 내서 막 자기는 홈페이지에 올려요. 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순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들도 약간 나중에 흑화가 된다라고 하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또 좀 오버해서 좀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덧붙여가지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공매도라는 것도 강화가 되면은 이런 순기능이 일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거는 내부 고발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도 그것 때문에 밝혀진 것이니까는요. 네. 예. 그럼 미국은 내부 고발자들이 이렇게 크게 보상을 받고 업계를 완전히 업계에서 사실 내부 고발하고 나면 거의 그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부 고발이 뭐랄까요? 활성화돼서 결국 미국은 주가 조작이 좀 줄었나요? 네,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우리보다 금융시장의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뭐 조작의 사례나 그 다음에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확실히 순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다른 나라 예도 한번 우리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쁜 예는 어디가 있을까라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해보면. 이거는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국내 기관 이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동남아의 어떤 곳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동남아도 투자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서 동남아 투자를 조금 늘렸더니 그쪽에 있는 데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본인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여기에 가담을 하겠느냐라고 연락이 오고 아니 그건 뭐 펄쩍 뛸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다음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 매도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제 그쪽에 있는 증권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더니 예.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된 거군요. 약간 그쪽에 제가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다라고 특정은 정말 못하겠지만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우리보다도 더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게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나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해소가 되어야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신뢰도나 이런 게 상승할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저기가 아직까지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 이게 디벨롭드 마켓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신흥국도 아니고 예. 선진의 신흥국이 아니라 프론티어 마켓이나 이렇게 평가되는구나라는 걸 그런 데서 좀 알 수 있겠더라라는 실질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번에 SG증권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업계에서는 2, 3년 전부터 뭐 그런 소문 아니면 우려 이런 걸 표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럼 결국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정보에 대해서 기관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예. 그거는 기관과 개인으로 나눌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개인 중에서 작전 세력이 붙은 거고요. 이는 기관 투자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무언가 라이선스를 득한 게 하나도 없는 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을 저지르는 세력인 거지 기관과는 이제 무관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뭐 금융감독원에서 정기감사나 특별감사나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에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는 소위 말해서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아직 수사가 진행할 예정이겠습니다만 특정 증권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한 이틀 전에 대량 매도해서 오히려 큰 이익을 봐서 그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참 허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기관이 개인보다는 뭔가 시세 조작이든 뭐든 이런 정보들과 우려들을 먼저 알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더 나와야 되는 예. 건데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정말로 양쪽이 결탁이 되어 있었느냐 아니냐가 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실제로 자금을 주고받은 행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자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가 밝혀져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아직까지 그런 흔적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확실히 이 같은 사태를 미리 알고서 매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했다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이제 완전히 일어난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관 투자자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의 세력의 같은 경우에 제가 예. 예전에 기관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거는 유통 가능 주식수를 계속 줄여 나가야지 본인들이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의 매매가 붙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업계에서는 농담으로 민감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 보이는 주식을 기관 투자자 매수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작전을 하려다가 많은 경우들도 저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수급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크게 건을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장기간을 갈 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이제 이런 결탁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를 세력화를 해가지고서 했던 경우들이 많지 않나인데, 근데 이것은 조사가 되어봐야 예, 아는 예. 거고요. 기관들이 관여되어 있었던 사례도 과거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은 뭐 이제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 투자 기법,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자유롭게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더니 이런 문제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번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지금 CFD를 가지고서 열어줬기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예. 지금 이 SG 사태의 주식들은 CFD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CFD가 2019년에 완화가 됐죠. 그다음 많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배 레버리지 가능했는데 2.5배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계좌당 금액도 20억으로 한도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요 증거금리 40%면은 신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CFD를 가지고서 이게 문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건 CFD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 아주 1차원적인 이거는 작전입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은 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통정 매매를 통해서 올려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예. CFD를 건드려서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제2의 SG를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CFD는 CFD대로요. CFD에 대해 가지고서 정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용융자처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없는 건 문제이지만은 지금의 레버리지 정도나 금액 한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서 조작에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뭐 물론 앞으로 규제 개선이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SG증권 사태와 같은 피해를 개인 스스로 자구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절대 계좌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아하. 지금도 이게 계좌 대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하시고서 이제 법적인 그걸로 안 가시려면은 전혀 몰랐어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뭔가를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계좌 대여가 되는 그런 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임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여를 해주고서 매매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도 아니에요. 예. 1임 그런 라이선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내 돈을 맡긴다. 이 업체가 금감원에서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득한 업체냐 아니냐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업종마다 그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네,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군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그게 제일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핫한 이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로레알이 핸드크림으로 유명한 그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이솝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예. 이게 정말 K-뷰티 브랜드들도 많이 벤치마킹하는 브랜드예요. 예. 레스토랑에 이솝 핸드크림이 있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 럭셔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솝 마케팅 같은 것도 레스토랑에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로레알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 세계 1등하는 뷰티 브랜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적은 프랑스고, 그러니까 로레알이 이솝을 인수한 게요. 비유하자면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롤스로이스 인수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 뷰티 기업이 1등 럭셔리 브랜드를 인수했다. 뭐 이런 건데요. 날짜는 4월 4일이었는데 이때 그 로레알이 그 브라질 뷰티 기업이었는데 나투라 앤 코로한테서 한국 돈으로 3조 원 넘게 주고 이걸 샀습니다. 근데 나투라라는 것도 로레알처럼 이제 뷰티 브랜드거든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아모레 퍼시픽, 뭐 LG 생활건강 이런 뷰티 기업인데 2013년에 이솝을 인수했어요. 근데 이거를 키워갖고 지금 나투라 산하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브랜드가 됐는데 이걸 렐름 로레알에 판 거죠. 이솝 같은 브랜드는 정말 그러니까 요즘 치면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럭셔리한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상징하는 뷰티 제품이 돼서 국내에서도 진짜 인기가 좋고요. 2022년이 이제 전년 대비 한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짜를 산 거죠. 저는 이런 화장품 업계를 잘 몰라가지고요. 보통 장업계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로레알은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로레알 이렇게 비유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로레알은 뷰티 업계의 LVMH다. 아, LVMH 명품 회사. 유명하죠. 그럼요. 예. 예. 여기 뭐 LVMH 산하 브랜드가 루이비통, 디올, 디올. 뭐 셀린, 펜디, 지방시 진짜 많거든요. 예. 특히 뭐 와인하고 꼬냑 브랜드도 있는데 심지어 2021년엔 그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도 17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인 아르노 회장이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많다, 부자다. 여기 뉴스로 많이 나오죠. 이야. 그런데 요 뒤를 바로 바짝 쫓는 회사가 로레알입니다. 아, 그렇군요. 프랑스 시총에서 2등이고요. 시가총액이 2,300억 유로쯤 되는데 그 여기 소유주가요. 프랑스와즈 베탕크루 메이에 이거 불어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요게 전 세계 요 분이 전 세계 여성 부호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산하 브랜드가요. 35개 플러스 알파 더 있는데 예. 일단 불러드리면 로레알 파리, 랑콤 파리, 키엘, 입생로랑, 비오템, 슈에무라, 라로쉐 포제, 메이블린 듀.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이제 없습니다. 올리브영 가면 뭐 있는 브랜드도 그렇군요. 있고, 뭐 세포라 가는 이제 편집 뷰티샵에 가면 있는 예.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이야 다 아시겠죠. 너무 너무 네. 잘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브랜드를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엊그제 왜 영국의 찰스 3세 대관식 있었잖아요. 예. 거기 왕관의 주얼리가 444개 붙어있다고 하던데 로레알도 한 35개
주얼리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 로레알 이거 누가 창업했나요? 그 1907년 창업했으니까 이게 100년도 더 됐어요. 네. 요거에다가 그 프랑스 화학자 외젠 그 슐레르라는 인물이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뭐 정말 초창기니까 뭐 했냐면 염색약 팔았어요. 예. 그 염색약 이름이 이제 헤어 제품인데 오헤알이거든요. 오레알인데 예. 이게 후광이란 뜻이에요. 아. 아우라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바꿔갖고 2010년도 회사 이름을 아예 로레알이라고 로레알로. 친 겁니다. 로레알은 지금 전 세계 뷰티 시장 점유율이요 무려 15%에 달하고요. 그 특히 1964년에요. 예. 랑콤도 인수했어요. 랑콤도 이제 정말 여성분들은 잘 아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인수를 했고요. 인수하고 연구 개발로 성장하는데 연구 개발 비용도요 한 해에 전체 매출액에서 3% 씁니다. 이걸 이제 케이펙스라고 하잖아요. 예. 케이펙스가 3%가 되니까 엄청 높은 거고요. 약간 여기서 기사를 한번 말씀드리면 로레알 역사를 좀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정가에서도 뭐 엄청 유명한 프랑스 정가를 뒤흔든 예. 이른바 베탕쿠르 스캔들에 이런 게 일어나요. 예.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로레알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프랑스와 베탕쿠르 메이에가 이제 상속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만 해도 2010년에는요 이 분의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이 성함이 릴리안 베탕쿠르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창업주인 외젠 슐레르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1922년에 출생했는데요. 이 사실은 인생이 진짜 고달팠어요. 이렇게 부잣집 딸인데? 그러니까요.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요. 불쌍하고 작은 소녀다라는 아이고. 게 이분에 대한 따라다닌 별명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예. 아버지는 일밖에 몰랐고 그러다가 1950년에 그러니까 이제 22년생이니까 30대 후반에 예. 이때 아버지 친구하고 결혼을 해요. 아버지 친구야? 네, 이 아버지 친구는 그 앙드레 베탕쿠르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 로레알의 이 창업주 이제 그 소유주의 성이 베탕쿠르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 인물은 유명한 프랑스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유력 정치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정략 결혼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말하자면 로레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친구한테 씁쓸하네요. 등등. 네. 1957년에 아버지가 사망하는데 창업주인 그 외젠 슐레르가요. 이때 상속을 받은 지분이 31%입니다. 예. 정말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여성 이러면 이제 그 릴리안 베탕쿠르가 바로 이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딸을 출산하는데 이게 프랑스와즈 베탕쿠르 지금 상속녀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딸하고 엄마하고요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아이고. 근데 요거를 아마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이에요. 돈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반면에 딸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프랑스와 베탕쿠르는 작가예요. 그리고 피아니스트예요.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하고 딸 사이를 이제 중재를 했는데 2007년도에 이 정치인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이때부터 엄마하고 딸이 이른바 재산 싸움을 벌여요. 아이고. 형제의 난 들어봤는데 이제 모녀의 난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드물죠, 진짜. 정말 사이가 나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탕쿠르, 그러니까 릴리안 베탕쿠르 엄마의 유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진작가였어요. 프랑스어 말이 마니에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엄마가 이때 나이가 많으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어요. 이걸 숨기고 친구한테 재산을 상속하게 만듭니다. 상속했던 지분 비율이 전체 재산의 8%인데 그 베탕쿠르 재산이 한 25조 원쯤 된다고 하거든요. 8%면 2조 원이에요. 정말 덩어리가 크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와즈, 그러니까 딸이 이 바니의 친구를 고소하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사이에서 엄청나게 막 스캔들하고 싸움. 이럴 때 보통 뭐가 나오냐면 진실공방, 폭로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로레알 싸움에 배꼽 터진 등 터진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은 다른 것도 스캔들이 참 많은 분인데 여기에도 끼네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이 그 금전수수 스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르코지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프랑스 근교에 있는 뇌이시 시장 시절에 로레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녹취록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딸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말하자면 이 친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는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그 안에 덤으로 사르코지한테도 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덕분에 2012년 대선에서 사르코지는 올랑드 대통령한테 패배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때부터 릴리안 사르코지는 2017년에 사망했는데 95세까지 사셨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었던 비운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불행했고 딸하고도 사이가 나빴고 돈도 엄청 많았지만 친구한테도 이게 그 사기친 유명한 사진 작가는 45년직이었거든요. 예. 릴리안 사르코지가 아니라 릴리안 베탄쿠르즈겠죠. 아, 그렇죠. 예. 릴리안 베탄쿠르입니다. 그래서 이 로레알 유명 카피가 있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 꽤 아실 텐데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예. 이거 정말 유명한 카피거든요. 아, 이제 기억납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렇죠. 근데 정말 제품은 몰라도 예. 카피는 기억하는데 그렇네요. 상속녀 스스로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아, 이 로레알은 사연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네요. 들어보니 로레알은 더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솝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네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 아직도 배고픈가? 로레알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에 능한 회사고요. 로레알이 뭘 인수하냐 보면 현재 뷰티 산업의 동향을 보여줍니다. 일단 2023년 1분기 실적 보면 이솝 왜 인수했는지와 로레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2023년에 로레알은 103억 유로 벌었어요. 연결 매출로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15% 성장했거든요. 예. 이게 블룸버그가 왜 시장 컨센서스 집계하잖아요. 그게 그거보다 6%나 높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 보면 유럽하고 북미에서 많이 법니다. 여기서 거의 뭐 15%, 16% 벌고 있고요. 근데 유럽하고 북미는 원래 로레알 본진이거든요. 예. 프랑스 회사니까 유럽은 본진이고 그리고 북미는 진작 진출했으니까 북미에서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리고 북아시아에서도 많이 벌어요. 여기서 북아시아의 핵심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예. 그리고 또 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버는데 남아시아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작 중국에서 잘 못 벌었어요.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 중국은 로레알한테는 만년 1등, 언제나 1등인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성장세가 약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이 왜 이제서야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예. 근데 리오프닝 직후에 우리도 경험했지만 팬데믹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감염률이 높아지죠. 예. 그러면서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가 위축된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수 시장 안에서 중국 자체 그러니까 국내 뷰티 브랜드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이 시장을 분석하는 업체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시장 상위 30개 브랜드 가운데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절반이 넘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등이긴 한데 쫓기는 1등인 거예요. 예. 게다가 중국 2030 세대는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국주의 소비를 해요. 맞아요. 네, 뷰티 제품, 영화, 컬처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중국 자국 산업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점점 로레알 쫓기고 중국 내수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러니까 중국을 포기하기는 어려운데 중국 자체에서 뭐가 통할까 봤더니 이게 이솝인 거예요. 이솝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10개 브랜드 가운데 탑 10 브랜드 가운데 8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레알은 1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인수가 이제 1등 더하기 8등인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특히 로레알 같은 경우가 4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컨슈머 프로덕트, 로레알 럭셔리, 그리고 더마톨러지 뷰티, 헤어 제품 4개 크게 브랜드 사업 부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컨슈머 프로덕트가 일반 대중적 화장품인데 이건 중국 브랜드한테 쫓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 로레알 럭셔리에서 말하자면 고부가 가치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솝이 대표적인 럭셔리잖아요. 예. 이걸 인수해서 시장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로레알의 전략인 거죠. 중국의 2030 세대도 애국주의 상품 수요는 많지만 럭셔리는 역시 해외 물건을 쓰나 보죠. 그건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로레알이 대중 시장 안에서는 한국 시장 안에서도 많이 그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럭셔리 그러니까 고급 화장품이나 또는 더마톨로지라고 하는 건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예. 이런 시장에서는 여전히 로레알이 강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보면 색조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데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이제 여성분들이 먼저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하는데 이 립스틱 수요가 1분기 이제 그 로레알의 어떤 그 실적을 많이 설명해 줍니다. 예. 많이 팔려 색조 화장이 많이 팔려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유니레버하고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있어요. 글로벌하게. 이게 글로벌로 1, 2, 3등인데 나머지 P&G하고 유니레버는 화장품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팔아요. 뭘 파냐면 세제. 세탁 세제. 가장 유명한 게 타이드, 뭐 다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뭐 그리고 페브리즈 이런 것도 팝니다. 방향제. 근데 이 로레알은 화장품만 파니까 중국 시장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마치 전기차 시장처럼 전 예. 세계의 어떤 뷰티 선도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진작 그걸 하면서 중국에서 많이 팔리면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된다. 이게 이제 사실 테슬라가 이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레알도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이런 걸 찾아내야 그래야 글로벌에서도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뷰티 브랜드들 중에서는 또 일본 제품들도 유명하잖아요. 네, 일본 제품 시세이도가 있는데요. 시세이도가 놀라운 게 일본 본토보다 이제 중국 본토 시장에 중국 시장의 어떤 매출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시세이도는 지금 중국향 뷰티 모델을 내세워서 중국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K 뷰티 브랜드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하고요. LG생건의 경우에는 최근에 모델을 교체했죠. 그러니까 설화수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아모레 퍼시픽에 원래는 송혜교 씨였는데 로제 씨로 교체했습니다. 근데 송혜교 씨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한류 스타인데 로제는 이제 글로벌로 인기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전략이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나 북미 시장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LG생활건강은 그럼 뭐 어떻게 바꿨나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델을 수지 씨로 바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모델은 전지현 씨였으니까 예. 대표적인 한류 스타죠. 예. 결국 K뷰티는 중국에서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로레알은 중국에 더 몰두하고 있고 시세이도는 선택지가 없어요. 중국을 놓치면 시세이도는 아마 글로벌 순위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중국을 포기하는 자 글로벌을 포기한다. 뭐 이런 생각을 시세이도는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수출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반대로 로레알과 같은 화장품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관심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몇 년 2018년이었죠. 우리나라 스타일란다를 6천억 원에 인수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스타일란다는 패션 이제 유통 플랫폼인데 예. 여기 갖고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가 탐나서 인수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C3인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3 컨셉 아이즈라고 하는 건데 예. 굉장히 그 색조 화장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인지도가 1등이었거든요. 요거 인수했는데 인수 자체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2019년, 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색조 화장이 좀 약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하고는 지금 뷰티 퀄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말하자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거든요. 직접적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테는 중국 공략의 전진 기지자 확장 기지인 거죠. 중국 시장이 소중하니까. 예, 야 중국을 놓고 전 세계 뷰티 시장이 이제 저 각축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예. 네. 오늘도 로레알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모든 부모님들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